네,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들을 녹음하십시오. 그런 다음 녹음한 테이프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모든 멘트를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다 적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 받아 적으려면 문장을 계속 고쳐가면서 수십 번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멘트를 눈으로 보면서 다시 녹음 테이프나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억양이나 말투를 아나운서와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렇게 수십 번을 여러분이 아나운서의 방송 멘트를 따라서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는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비교, 분석하면서 하나씩 계속 고쳐가십시오. 굳이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훈련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편안하게 TV를 보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TV 방송 진행자의 그 말을 듣고 계속 따라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시 통역을 하듯이 귀로 들으면서 한 박자 늦게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말을 놓치기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나 아나운서 같은 말이 나올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 방법대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 방법대로 연습과 훈련을 해서 아나운서 같은 음성을 갖게 될 때 제가 제 개인적인 친구들과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 친구들이, 야, 너 지금 말하는 게 꼭 방송의 아나운서 같다? 아, 정말 성공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하고 나서 제 목소리나 말투가 어느새 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나운서와 같은, 아나운서와 비슷한 말투가 된 것이죠. 저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나운서처럼 정돈된 단정한 말투를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 뉴스를 비롯해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훈련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상냥한 느낌의 말투를 익히고 싶다면 그러한 말투를 가진,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그런 TV 방송의 진행자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따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팁을 드리죠. TV 방송보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편이 여러분들 청각적인 집중도에 훨씬 좋습니다. 또 말하는 분량이 라디오가 더 많아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한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즉, 목소리 롤 모델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때 말투와 억양 등은 흉내를 내되 목소리의 톤은 흉내 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자기 톤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TV나 라디오에 방송 롤 모델을 정할 때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 톤이 비슷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위에서 제시한 방법이 아마도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그 억양이나 발음을 계속 듣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듣는 귀가 점점 트이고 영어 발음도 서서히 유창해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말투를 아나운서처럼 고친다면 따라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녹음을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비교 분석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방송의 아나운서나 앵커 같은 목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고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서울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투리, 강한 억양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투리를 고치고 싶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와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 사투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교육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서울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지역 출신이 지방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그 지방색이 드러나는 강한 억양의 사투리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가끔은 서로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서 의사소통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서울의 표준말하고 억양이 강한 지방의 사투리하고는 사실 차이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강한 억양의 지방 사투리를 쓰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땐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투리를 고치는 방법도 이전에 제가 제시한 방법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의 외국어를 배우듯 서울말의 표준어 억양과 그 말투를 계속 따라하면서 익혀가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것을 들어도 어떤 부분이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에 표준어를 유심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차이점을 모를 경우에는 의식적인 노력조차 기울일 수가 없으므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단 서울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말 억양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와 비교해 들었을 때 억양과 어투, 어휘 면에서 어떤 점이 잘못인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귀가 트여야 합니다. 실제로 경상도 출신의 유명한 성우시죠. 양지훈 씨는 과거에 자신의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녹음 테이프를 거의 깨어있는 시간 내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표준어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는데 약 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양지훈 씨는 전문적으로 목소리를 쓰는 성우라는 직업 때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사투리를 개선하는 데는 5년까지는 걸리지 않겠지만 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사투리가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분명히 사투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모 기업체에서 발표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몇몇 직원들이 나와서 함께 실전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발음과 표준어 억양이 무척 분명하고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주변 동료들도 상당히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분이 사투리 고친 비결을 물어보니 다름 아닌 많이 듣고 따라하는 방법으로 익혔다고 합니다. 이렇듯 본인이 노력을 기울여서 사투리를 고친 사람들은 주변에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목소리, 그 말투, 아나운서다운 말투를 꼭 지녀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방송의 아나운서나 뉴스 앵커처럼 다 그렇게 목소리나 말투를 하고 다닌다면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굳이 서울말을 익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직업상, 특성의 필요에 의해서 또 서울에서 일하는 지방 출신 사람들에게는 사투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하나의 콤플렉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투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콤플렉스가 있다면 자신이 노력을 해서 당당하게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도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앞에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시한 뉴스 낭독법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억양이 없이 뉴스를 읽어보세요.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뉴스 문장을 읽을 때도 그 사투리 억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높낮이 없이 일정하게 읽기를 반복해 보십시오. 이전 교육장에서 낭독 원고 중에서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따라서 읽고 연습했던 그 낭독 원고들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내용을 하나 골라서 오디오 CD를 이용해서 여러 번 주의 깊게 듣고 그 억양과 말투를 들으면서 따라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하나씩 비교를 해 보십시오. 거의 똑같아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들리는지 귀가 서서히 트이고 자연스럽게 표준어 억양이 입에서 붙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오랜 시간 익숙해진 그 지방 사투리 억양을 고치는 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단순 무식하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의 비밀, 강조법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야? 참 이런 상황이 있죠.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박모 씨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업무상 늘 새로운 기획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합니다. 또 이분은 워낙 꼼꼼하고 완벽한 성격이어서 광고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며 자료 수집도 철저히 발표 하루 전에는 전체 리허설까지도 최소 3번 이상은 반복하면서 이 발표를 위한 준비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한데 그분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발표 내용인데 그분이 발표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반응 속에 이분은 속도 상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어느 날은 열심히 발표 중인데
발표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하품까지 하는 사람까지 보여 이분은 순간 화가 치밀었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분이 발표를 하는 목소리나 말투가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지 않은 반응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분의 발표 모습을 비디오 영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분은 목소리 톤이 너무 낮고 억양이 거의 없어 말하는 것이 단조로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분은 말을 할 때 시종일관 단조로운 톤으로 말하면서 청중에게 어떤 집중력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청중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반응이 시큰둥하고 하품까지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분이 하는 발표 스타일, 이분이 하는 그런 목소리와 그런 말투, 그와 반대의 경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모든 내용을 한결같이 높은 톤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청중의 귀는 피곤해지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 듣지 않는 청중을 탓할 것이 아니라 청중을 그렇게 만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소리에 관한 한 훈련을 잘 받은 전문 방송인의 목소리를 유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아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가 통통 튀는 활력과 생동감이 있고 마치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마치 노래처럼 리듬감도 느껴집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훈련한 호흡법과 발성법을 통한 좋은 목소리, 또렷한 발음, 의미 단위별로 정확한 끊어있기 등 이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또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강의를 하고 있는 강조법입니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지루한 목소리, 내용이 귀에 딱딱 꽂히는 목소리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목소리의 차이는 강조법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분은 청중이 또는 상대방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이해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처럼 청중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잘 듣게 만드는 것이 강조법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강조법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확실히 익혀서 실전 스피치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전보다 여러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의 수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 5가지 강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임 강조. 강조법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톤을 높이며 힘을 주어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예문 문장을 억양이 없이 밋밋하게 읽어보십시오. 예문 들어갑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희망에 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희망의 느낌이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생동감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의 중요한 부분에서 톤을 높이면서 강하게 힘을 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따라하십시오.
다음 예문입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자, 세 문장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게 전달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강세를 두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전체 맥락 속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힘을 주어서 말하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연습을 위해서 다음에 읽어드리는 문장에서는 강조할 부분에 제가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디오 CD를 여러분 들으면서 잘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에 제가 강조를 했죠. 그의 강인한 이미지가 나를 매료시켰습니다. 강인한에서 강조했죠. 항상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과 여유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선 무엇이든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느껴지시죠? 강조하는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실패는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자, 여기 예문에서는 제가 크게라는 부분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높임 강조를 훈련하다 보면 본인은 힘을 많이 주어서 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엔 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할 때 힘을 줄 때는 확실하게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분명한 차이를 느낍니다. 특히 기업체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높임 강조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낮춤 강조입니다. 방금 전에 강의했던 높임 강조와는 반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톤을 낮춰서 약하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 의미가 더 증폭되어 마음에 와닿게 하는 강조법입니다. 바로 다음 예문과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다음 예문 들어갑니다. 그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는 결국 내 곁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에 나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형은 키가 크고 힘이 세지만 나는 작고 나약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갈수록 깊어져만 갑니다. 자, 위에 문장들 속에서 제가 포인트를 한 부분들 혹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다시 제가 해보죠. 그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선 떠났습니다가 강조가 됐죠. 낮게 강조됐습니다. 낮춤 강조됐죠. 연이은 사업 실패에 나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낮춤 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은 키가 크고 힘이 세지만 나는 작고 나약합니다. 자, 여기에선 작고 나약합니다의 낮춤 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선 절망 속에서 이 부분이 낮춤 강조됐습니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갈수록 깊어져만 갑니다. 여기에선 그리움의 낮춤 강조가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문장 속 알려드린 포인트 그 부분에서 혹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낮춤 강조는 좌절이나 실패, 절망, 죽음, 작은 것 등 우리가 말을 하면서 표현을 할 때 약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단어들의 사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치를 할 때 감정을 이입해 말을 하면 굳이 이러한 낮춤 강조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음성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피치에서는 여러분이 기술적인 스킬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담겨있는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먼저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속도를 늦춰서 강조하는 법입니다.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보통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나 숫자, 인명, 지명, 연대 등을 말을 할 때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일 때는 천천히 말을 해야 청중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쉬운 내용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청중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등을 말할 때는 빠르게 말을 함으로써 말의 리듬감이 생깁니다. 천편일률적인 속도가 아닌 빠르게, 느리게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이 말소리로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첫 번째 문장을 일정한 속도로 읽어보고 두 번째 문장은 제가 포인트를 준 부분에서 속도를 늦춰서 읽어보십시오. 다음 예문 들어갑니다. 대화의 목적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집니까? 확실히 전달되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다음 문장도 중요한 부분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오. 한국형 고속전철이 시속 350km를 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찬성 의견은 정확하게, 반대 의견은 모호하게 표현을 하십시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순서 및 절차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자, 높임 강조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리죠. 한국형 고속전철이 시속 350km를 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350km의 포인트를 강하게 줬습니다. 확실하게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수치와 그 표현을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표현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자릿수를 제가 강조했죠. 두 자릿수. 여기 포인트는 두 자릿수입니다. 찬성 의견은 정확하게, 반대 의견은 모호하게 표현하십시오. 자, 여기 문구에서는 정확하게와 모호하게를 문장 중요 부분 포인트로 강조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순서 및 절차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문장에선 순서 및 절차에 강조 포인트를 줬습니다. 중요한 부분 느낌이 나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자, 이 문구에서는 영향력을 발휘, 이 부분에 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높임 강조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부분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도 천천히 속도를 늦춰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어떤 임팩트가 느껴지죠? 그 문구 안에 중요 부분의 느낌이 살아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느낌이 그대로. 이 강조법이 미묘한 차이가 상대방에게 중요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다음은 모음을 길게 늘려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발음법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말에는 같은 단어라도 모음의 장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뜻의 차이를 떠나서 모음의 길이의 변화를 줌으로써 내용의 정도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제가 읽어드린 문장의 포인트 부분을 여러분이 짧게 그리고 길게 발음을 해보십시오. 예문 들어갑니다. 그가 던진 공은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가 던진 공은 멀리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에서 머를 짧게 발음해서 약간 멀리 있다는 느낌을 주는 데 비해서 두 번째는 제가 멀리를 길게 발음함으로써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렇듯 특정 모음의 길이는 그 내용의 정도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다음의 문장들도 모음 길이에 신경을 쓰면서 읽어보십시오. 예문 들어갑니다. 갑자기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과는 90%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느낌이 살아나죠? 갑자기 다음에 제가 엄청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엄청난 이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선 정말로의 포인트 강조했습니다. 우리 학과는 90%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여기서는 높은 이 부분에 강조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커다란 여기에서 강조 포인트를 줬습니다.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많은이라는 부분에 강조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아름다움이나 성스러움, 고귀함, 사랑스러움, 애틋함을 이런 것 등을 표현할 때에도 특정한 모음을 길게 늘려서 천천히 발음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 상태가 상대방에게 훨씬 잘 전달이 됩니다. 다음은 포즈를 통한 강조. 이 포즈, 영문으로 PAUSE,
정지를 한다는 뜻이죠. 포즈. 포즈는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서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추는 시간적 틈새를 가리킵니다. 음성 표현에서 상당히 세련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즈를 잘 활용했을 때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잠깐 말을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 청중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말을 멈추는 거지? 말을 하다가 말을 멈추고 있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이런 것들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상대방에게, 청중들에게 말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더 집중해서 듣게 하는 기술입니다. 잘 훈련받은 방송인의 말이 더 긴장감이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는 이 잠시 멈추는 포즈 기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시사 채널 보면은 유명한 출연자 분들이 이 기법을 잘 사용하고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방송에 보시면서 이런 포즈 기법을 쓰는 유명한 방송인들 아마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이 포즈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자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짧은 포즈를 두면 바로 뒤에 오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긴 포즈를 두면 뒤에 따라오는 구절 전체가 강조가 됩니다. 먼저 짧은 포즈를 하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즈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침묵이 흐르죠? 궁금증이 유방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하죠? 사랑해야 합니다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즈하고 그 다음 잠시 정지된 상태 다음에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포즈가 들어가면서 강조가 됐죠. 다음 문구. 하루를 맞출 때마다 성공을 다짐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고 포즈를 하니까 성공을이 강조가 됐죠. 방금 전에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즈하고 그 다음 사랑이라는 부분이 강조됐고요. 다음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다음에 포즈 정지가 됐고 그 다음 신뢰라는 단어가 강조가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문장이 굳이 포즈를 두지 않고 한 호흡으로 말해도 되는 짧은 문장들입니다. 그러나 사랑, 성공, 신뢰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살짝 포즈를 두었을 때는 말하는 것이 밋밋하지 않고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귀에 착 감깁니다. 짧은 포즈를 둘 때는 새로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아주 잠시 멈추면서 호흡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있던 호흡이 다음 단어를 말하면서 터져 나올 때 살짝 힘이 들어가면서 저절로 강조가 됩니다.